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맞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저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대신 네. 시청자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멘트 네. 유빈 아닌가요? 교과서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 황금 같은 추석 연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추석을 더욱 뜻깊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장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에 몸담은 이들의 목적은 뭐니 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뭐니 해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도전을 하지만 족적을 남기는 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도 몇몇의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그럼 저희가 이 거장들을 소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거장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모인 여러분들의 열의를 보면서 열심히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네. 주식 투자 대가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너무 네. 뻔하긴 하지만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워렌 버핏. 그렇다면 저는 피터 린치. 오,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드 세이코타. 에드 세이코타 처음 처음 들어보셨죠? 들으셨죠? 네. 이 추세 추종 매매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노래 부르는 영상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추세 추종이 좋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즐겁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하자는 마음에서 에드 세이코타를 제가 한번 얘기해 What do we 보겠습니다. do with a hot news flash, you ready? What do we do with a hot news flash? We stash that flash right in the trash. 혀가 좀 약간 꼬이셨어요. 에드 세이코타. 예,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하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투자자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워렌 버핏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분들의 투자 기법, 투자의 철학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것, 뭐 이런 거 없으세요 혹시? 저는 당신이 뭐 잠들 때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찾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열심히. 네, 그런 말도 네. 좀 기억이 나요. 뼈를 때리는 그 명언은 너무 꼭 지금 약간 기억하겠습니다. 공포 특집 같아요. 네,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공포 특집인데 이것도 칼날이잖아요. 피가 흥건할 것 공포 같아요. 플러스 공포. 저 치영이 코님께서는 저도 약간 공포로 가볼까요? 그냥 주식을 샀으면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 깨지 말아라. 예. 네. 그러다 안 깨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공포죠. 네, 네. 여기서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케인스가 했죠. 시장의 버블이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옵싹한데요? 예, 그만큼 어려운 게 투자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오늘 살펴볼 우리 투자의 거장들을 좀 알아보기 이전에 네. 오늘 퀴즈라기보다는 오늘 또 투자 명언 시리즈를 했으니까 네. 저는 또 케인스까지 했으니까 네. 이 오늘 소개할 분이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의 유명한 투자 거장들이 했던 말들을 갖다가 한번 보면서 그분들 중에 이게 누구냐 한번 우리가 추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알겠습니다. 맞춰볼까요? 네. 네. 첫 번째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예측을 계속 무시할 것이다. 라고 말한 분이 누굴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알아요. 누구예요? 워렌 버핏. 예. 오. 영감님이 수면제 이야기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잘하고 했으니까. 왜 저희가 그분을 하지 말고 영감님이라고 계속 부르냐면 잘하고. 제가 업계에 뛰어든 게 30년 전인데 그때도 영감님이셨어요. 그래서 늙지 않으시네요. 영원한 그분들은 또 이렇게 콜라를 열심히 먹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감사하시는- 불구하고 콜라를 네. 감사하시는 맥모닝 드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드시면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주식이 오르니까. 자기가 계속 올라- 먹음으로써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이런 데 가면 시즈 캔디를 파는데 예, 그 시즈 캔디도 역시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깊은 시장 조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런 깊은 시장 조정이 없었다면 훌륭한 장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멋진데요? 유빈. 어,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투자자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피터 린치. 이 뼈 때리기 대마왕이 오늘 나왔어요. 정답인가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굉장히 긴 걸 맞췄죠? 예, 근데 이분이 정말 뼈 때리기 대마왕인 게 어. 이제 이분은 생활에서 언제든지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 딸들을 데리고 타코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네, 미국의 맛있죠, 타코벨. 그 멕시코 요리점을 가서 먹으면서 요걸 요 가격에 팔면 요 매장에 얼마가 남고 그 계산하다가 혼나고 맨날. 딸들이랑 먹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생활 속에서 투자의 철학을 얻어 나가면서 특히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이분을 부자로 만들었고 이분을 영원한 그 투자의 승자로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크라이슬러라는 미니밴 만드는 회사 생각나세요? 네. 네, 예, 그 알죠. 새로운 차의 어떤 스타일을 정의하는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님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딩하는 차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 미니밴을 만든 회사가 바로 크라이슬러였는데 그 크라이슬러가 사실 1980년대 초반에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그 사람이 샀어요. 그 미니밴만 보고. 예, 그 미니밴을 보고 또 크라이슬러 회사의 아야코카라는 아주 유명한 이분도 역시 영감님이 그분의 CEO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CEO다라는 확신에 찬 베팅을 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피터 린치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성장주 투자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전환점에 있을 때 베팅하는 승부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나는 이런 심각한 조정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뛰어난 성과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만 약간 잘난 것 같죠? 진짜 승부사네요. 멋진 분이시네요. 예, 진짜 승부사죠. 이분 정말 대단한 승부사입니다. 예, 거장들의 명언 세 번째입니다. 남이 웃을 때 팔고 울 때 매수하라. 야, 거꾸로 해야 돼요. 이 양반 약간 성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양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누굴까요?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투자자인데요. 존 템플턴 경이 역발상. 역발상 투자를 중요하게 하셨고요. 이분은 특히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정말 흥미로운 투자의 스토리들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희망과 공포라는 두 가지 본성과 싸워간다. 이야. 희망하는 대신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은 누굴까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예, 바로 저기 아까 가짜로 모르는 많이 것도 있고 진짜로 모르는 것도 있네요. 아니 네. 아까 많이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좀 맞춰보세요. 너무 하나 자만했네요. 트라이 해보세요. 트라이. 굉장히 전설적인 트레이더고요. 아주 꽃미남으로 유명합니다. 꽃미남 예, 돌아가실 때는 물론 이제 약간 퇴색되긴 하셨지만 제시 네, 맞습니다. 꽃미남이셨구나. 제시? 예, 제시 리버모어. 제시는 아이돌. 네. 네. 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예, 제시 리버모고요. 전설적인 트레이더고 뒤에 나오겠지만 월가의 큰 곰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날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분의 거장 어떤 분인지 저희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발상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모멘텀 전략의 창시자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 가격으로 성장주를 매입해온 피터 린치,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어떤 분부터 저희가 강의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야기할 분은 우리 한국과도 밀접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공로를 세워서 경이라는 존칭까지 받았던 존 템플턴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아주 인상이 굉장히 인자하시지만 눈은 살아있는. 눈매는 굉장히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귀도 굉장히 멋지신. 이 존 템플턴 경은 이런 것 자체가 월가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어떤 성과를 거두면서도 겸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베푸는데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또는 아낌이 없었던 스타일이고요. 특히 기부도 많이 하신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존 템플턴 경은 네. 정말 뼈를 잘 때리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의 유명한 투자 팁이 있습니다. 땡땡땡 주식을 담아라. 자, 땡땡땡에 들어갈 세 글자를 골라주세요. 땡땡. 땡땡 주식을 담아라. 세 글자 글자예요, 많은데? 글자. 세 글자 엄청 많은데? 많아요. 네. 배터리. 좋아요. 자 그렇다면 로보트. 로버트. 저는 소외된 저평가. 이야. 와, 이렇게 배운 각이에요? 여자. 우리 이렇게. 아니 뭐야 책을 아니다, 보셨어요? 역발상이니까 좀 아. 오히려 비싼 걸 사야 되려나? 아니면은 공포에 사야 되려나? 무서운 주식. 무서운 주식. 무서운 주식을 사라. 오늘 약간 남양 특집이에요. 무서운 주식. 예. 뭐 다 맞았는데요. 다 맞았어요? 너무 웃겨서. 로보트 배터리도 사도 돼요? 예, 배터리도 좋겠죠. 예, 이거 가격에 달린 거잖아요. 버려진 주식을 사라라는 아주 버려진 유명한- 주식. 예. 버려진. 그래서 그 뒷골목에 있는 기업들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일본 주식 굉장히 처음부터 투자했고요. 이머징 마켓. 특히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계속 주식이 싼 회사를 찾는데 템플턴 경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는 부지런한 투자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그 유행하는 노래보다는 나만이 알고자 하는 그 노래 막 찾아서 듣는 약간 그런 취향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이제 역주행곡 찾는 거. 네. 숨어 듣는 숨어 있는 명곡. 보석을 네. 찾는 거. 그가 템플턴 그로스 펀드 TGF라고 부르는 펀드인데요. 이 TGF 펀드를 운영했던 38년 일단 저 아직 이코노미스트 30년밖에 안 했는데 8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연 수익률 16%.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익률이냐 하면 여러분 그냥 뭐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7% 정도 성과를 10년 동안 올리면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었다면 2억 됩니다. 10년에 네. 7% 수익을 올리면 그러면 14%를 하면 5년에 2배가 되겠죠. 16%면 4.2년에 2배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4년마다 계산하기 쉽게 2배가 4년마다 2배가 된다는 거니까 1억이 투자돼서 4년차가 되면 2억이 되고 8년에는 4억이 되는 거죠. 2배니까. 오, 네. 그러네요. 그리고 12년 차에는 8억이 됩니다. 와. 여러분 이 금액의 숫자 놀라움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저는 원래 10%씩 버는데요라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건 이분은 30년 이상 동안 그 성과를 냈던 꾸준하게. 반면 당신은 지난달 수익이다. 지난달 수익에 그 정도 올린 것은 당신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약세장이 왔을 때 또 시장이 자기 마음 같지 않았을 때도 그런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게 정말 투자의 대가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TGF가 처음 출시됐을 때 당신이 $10,000를 투자했다면 아까 했던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92년 프랭클린 템플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회사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서서히 투자를 넘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200만 불, 그러니까 200배. 200배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4년 반마다 2배씩 뛰기 시작하니까 와. 이게 이제 2배가 4배가 되고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아이고 숨 차서 이제 못하겠고요. 그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존 템플턴 경이 이토록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투자의 역사에 정통해 있었고요. 특히 세계 2차 대전을 전후해서 겪었던 기나긴 약세장에 대해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강점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역발상 컨트레리언이라는 투자의 전략의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컨트레리언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장이 버블이나 패닉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정상적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상적 가격이 아니다 싶을 때 이제 버블이면 매도 그리고 패닉에 처했을 때는 매수의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1967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왜 제가 하는지 여기 빨간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뭐냐면 일본 주식시장의 PER이 뭐냐면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주당 한 10,000원 정도를 벌고 있는 좋은 회사죠. 주당 10,000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년치 이익으로 지금 주가가 거래되는 거죠. 그러면 네. PER은 10배. 주가 수익 배율 10배인데 그때 당시 일본의 PER이 10.3배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일본 경제의 매년 성장률이 얼마였냐면 7%.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연평균 7% 성장하면 10년마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될 정도로 네.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데다가 또 이때부터 좀 몇 년 지나면 일본의 물가가 되게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떨어져요. 금리도 떨어지고 경제는 성장하는 이른바 골디락스 안정 성장 속에 또는 물가도 균형을 맞추는 이런 시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일단 일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있는지도 몰랐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1964년 동경올림픽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일본 증시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러 갔더니 규제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는데 템플턴 경은 그때 67년에 이미 펀드 자산의 13%가 실세이도. 13%요? 예. 이분은 싸다 생각되면 정말 투자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그런 펀드고요. 특히 여기 이때 유럽 증시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지금 ASML의 대주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TSMC의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필립스입니다. 그 필립스와 밑에 있는 로열 더치 석유, 지금은 이제 쉘과 합병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메이저 회사 로열 도치 쉘의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일본과 독일에 있는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스타트업 단계에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투자를 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투자의 신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74년이 됐습니다. 여기죠. 아직도 13배. 얼마 안 오르죠. 13배가 됐을 때 전체 62%가 일본 주식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 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고요. 특히 이 스미모토 같은 대형 은행이죠. 네. 스미모토 그리고 브리ヂ스톤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죠. 그리고 닛산 이게 바로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가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성 또는 확신을 가진.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버려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장기 보유하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주가 수익 배율이 몇 배였어요? 10배. 네. 자, 그리고 89년 몇 배? 67배. 와. 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간- 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팔았냐면 20년 80년대 후반부터 팔아요. 이게 투자의 신이다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버블이 이유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번에 매도를 그러면 하는 거네요. 자기가 처음에 이걸 살 때는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쳐다보지 않다가 놀라운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찬양하며 일본의 시대가 왔다. 이제 저펜 에즈 넘버원 1등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수식어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일본 주식시장 버블이 발생하게 될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어디를 갔는가? 한국을 갔습니다. 이야. 보이시나요? 예, IMF 구제금융 요청이 있었던 아이고. 예, 바로 저 당시에 1997년 또 한국에 한국에 오셨군요. 이 사람은 이분은 존경을 네. 담아서 이분은 거의 투자에 있어서 역발상. 그러니까 시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 의견이 적정하다 생각되면 별로 투자에 있어서 매매를 잘 안 하시는데 한번 이건 비이상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될 때는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불려나가고 또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다 싶을 때는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 뒤에 2배가 올랐어도 쳐다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니케이 사람들 지수 대중의 심리와 정확하게 좀 반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네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거처를 어. 예,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에 두고서 그러니까 이제 요괴 펀드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월가를 떠나서. 예, 프랭클린에게 이제 팔기 전에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펀드들을 운영할 때 번잡한 월가를 떠나서 정말 아, 이렇게 혼자 열심히 자료를 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을 듣지 않고 소음을 집중하기 듣지 않고 위해서. 자신의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셨고요. 그때 이때 정말 멋있는 말을 하죠. 나는 한국 시장이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로서 경험에 따라 나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이야. 그러면서 뭘 사냐면 기아차를 삽니다. 기아차. 예, 그리고 10배가 더 올랐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도 타이밍도 신의 경지라고 이제 제목을 뽑으셨잖아요. 그만큼 뭐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존 템플턴은 그러면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았을까요? 뭐 이분이 했던 이야기들에서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본다라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자기가 살 때는 왜 그래 그러던 사람들이 전부 이거밖에 없어라고 다들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역발상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저평가됐을 때 사서 고평가될 때 파는 스타일들이니까 항상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우리 아까 봤죠. PER이 몇 배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게 2배, 3배 올라가고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급등세들을 보일 때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좀 더 거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버블이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의 것. 나는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일찍 손을 떼는 그런 스타일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 최근에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모두가 다 좀 동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존 템플턴 경이었다면 과연 엔비디아를 매수를 했을 것인가? 이분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모두가 쳐다보고 있기 예, 때문에 모두가 쳐다보고 안 있는 된다. 시장은 쳐다보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아마 이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아마 중국 증시 볼지 않을까. 아.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다시 볼 것 같아요. 중국을 이분은-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게 예, 생각해요. 위험하게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장을 오히려 바라보는 쪽에. 일본처럼 좀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시점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기 때문에 시장 전체 니케이 지수를 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봤던 것처럼 시쉐이도, 아. 그죠? 또 더 나가서 스미토모 은행,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개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수익 전망이 밝은데도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장기 보유하는 걸 특별한 장기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특성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크 해보자. 네. 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저희들 프리즘 투자 자문에 그 퀀트 운영력들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간단합니다. 대체할 주식이 있을 때만 주식을 팔아라. 난 주식 매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 대상이 되는 주식은 기본적인 분석 수치,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역사적인 PER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50% 이상 저평가돼야 된다. 이야, 반토막. 네, 반토막 난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반토막 났는데 안 망할 회사를 찾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200,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들 중에서 실적 발표가 3월에 다 나오잖아요. 네. 지난해 실적 발표가 그 해 다음에 3월에 나오니까 3월에 작년 실적 대비해서 PER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봤던 또는 PBR,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의 레벨 등을 판단해서 제일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년 20개씩, 그러니까 전체 200개 종목 중에 10%를 매매하는 동일 비중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복리 수익률이 11.3%. 네, 템플턴 경우에 16%에는 도저히 당하지 못하지만 이런 아주 단순한 전략만으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특히 언제가 좋았냐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의 그런 장세들에서 2008년 확실히 금융위기 그러니까 많이 이후에. 빠졌을 때 이 전략 쓰면 굉장히 튀는 게 굉장히 잘 보이죠. 이번에 또 역시 2020년 이후의 성과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템플턴 경의 전략대로 한국에서 매매를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금융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와 패닉에 빠졌을 때 이런 룰을 갖고 저가 매수를 정말 그때 하고 싶다면 템플턴 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만하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역발상 투자의 대가,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 템플턴 경의 다양한 투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익숙한 분이 나왔습니다. 예, 가치 투자의 대가. 이제는 가치 투자자는 정확하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애플을 샀으니까. 예, 애플을 좀 이따 애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분의 이제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얼마 전에 나온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이 제가 추천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순자산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위가 한 칸이 10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100이 1000이 되고 그렇네요.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됐는데 그걸 넘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는 원래 1960년대에는 방직 회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의 특성을 하나만 요약을 하자면 꽁초 주식. 그게 뭐냐 하면 버려진 주식. 그렇죠. 우리가 꽁초 주식.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알 수 있는데 조금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남이 피다 버린 꽁초에도 한 모금 정도 더 빨 수 있을 정도의 담배가 남아있다라는 발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의 특성이 뭐냐면 그때 당시 워렌 버핏이나 또는 벤자민 빌 그레엄 그의 스승 네. 이 두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 침체를 보이다가 회복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 가치를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지표들 대비 주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 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주식들을 사들이는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초반 방직 회사인 버크셔 해스웨이를 샀는데 10년에 걸친 분투 끝에 문을 닫습니다. 아이고. 공장 문을 다 닫아요. 왜? 예, 한국산 섬유 제품을 당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역시 버크셔 K 해스웨이의 방직 공장을 갖다가 문 닫게 만드는 한민족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대만 때문에 문 닫았다라고 책에 나오는데 한국도 기여를 했죠. 네네. 네, 그러면서 버크셔 해스웨이의 운영자였던 그는 그 공장이나 설비 사람들은 다 매각을 하거나 해고를 했지만 그 회사 자체를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투자해주는 전문적 투자 회사처럼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래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코카콜라. 예, 워싱턴 포스트, 디즈니 그리고 최근에 애플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투자의 대성공 사례들을 하면서 여기 나옵니다. 연환산 복리 수익률 아까 이야기했죠. 자, 템플턴 경 38년간 16%로 전설적인 투자자이고 서라는 경칭을 받았는데 64년부터 22년이니까 몇 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6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연환산 복리 수익률 18%를 기록합니다. 그 이전 버크셔 해스웨이 경영 이전에 57년부터 69년까지 한 13년, 12년 동안 운영을 했던 헤지펀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었는데 그때 단 12년, 13년 만에
27배. 와.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요새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림 보신 것처럼 파란 선은 S&P 500. 네. 미국 시장 그 자체죠. 근데 이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부터 물론 버크셔스웨이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성과에 비하면 이제 약간 둔화된. 네, 둔화된.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하신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음. 바로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계속 추적한 스토커들이 있죠. 워렌 버핏처럼 벌고 싶잖아요. 네네. 버핏의 알파가 뭐냐 하면 전체 시장 대비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겼는가를 추가 수익. 추가 네. 수익 또는 뭐 초과 수익 음. 또는 이 양반의 번뜩이는 능력으로 만든 수익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더니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싼 주식. 아까 똑같아요. 그 템플턴 경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보다 한 50%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 좋아한다고 네네네. 했다면 싼 건 똑같이 좋아해요. 근데 두 번째가 위험한 주식을 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이 격화되면 갑자기 이익이 박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의 이익 전망들을 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피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를 매도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네. 사자마자 팔았어요. 예, 한국의 포스코도 샀다가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피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위험한 주식 피하면서 변동성이 큰 그런 기업들을 피해 나가는 전략들을 가짐으로써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빨간 선은 아까 봤던 겁니다. 미국의 S&P 500이고요. 자, 근데 파란 선이 버크셔스웨이입니다. 비슷하죠? 아까 봤던 그 그림이랑. 네. 자, 그런데 이 녹색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한 겁니다. 그 룰에 따라서 했는데 자기들이 더 큰 성과를 거뒀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냐? 이 사람들이 버핏을 옹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버핏이 살 주식이 사라졌다. 버핏이 살 주식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버크셔스웨이가 5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1등이 2조 달러인 거 아시죠? 애플. 네.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 달러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이 버크셔스웨이 자산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으면 살 수 있는 주식들이 한정이 되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살 수 있겠어요? 대형주밖에 못 사죠. 예, 소형주를 굉장히 잘 투자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서 옛날에 비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 주주총회에서 했었고요. 워렌 버핏 스타일로 소형주를 공략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M&A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이 펀드가 1조예요. 그러면 사는 순간 이제 상한가를 계속 그렇죠, 만들어 그렇죠. 버리게 되니까 시장이 차라리 노란이 돼버리네. 그렇죠. 노란 선이 뭐냐 하면 바로 애플의 주가인데요. 워렌 버핏이 언제 투자를 시작하냐면 여기 나오죠. 이 바로 2019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2023년 지금까지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프로를 갖고 있다? 49%요? 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맞죠? 주가가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 그랬는데 애플이 언제 저평가된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요. 애플은 고평가 논란이죠 항상. 예, 뭐 항상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 말을 듣지만 실적으로 고평가 논란을 해소하는 기업이지 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뭐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변동성이 적고 그리고 싸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이 주식을 고르는 어떤 팁이라고 이전에 학자들은 이야기했지만 네. 워렌 버핏은 거기서 극복하고 어떤 탁월한 새로운 기업을 스타일을 창출했네요. 탁월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자. 예, 싸지 않아도 적절하면 괜찮다. 예, 그러니까 싸다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자. 우리는 싸다의 개념을 조금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싸다라는 개념을 바꾼 거죠. 미래의 성장성이 뛰어나고 고객들의 브랜드 가치들이 굉장히 높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성과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들어봤죠. 예, 그런 기업이면 당연히 사야 된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애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애플이 곧 버크셔스웨이 성과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스타일이 좀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제가 사실은 워렌 버핏이 한국에 2번 오셨는데 2번 오실 때 다 취재를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인 받으셨나요?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때 돈이라도 들고 가서 뭐 1,000원짜리, 10,000원, 5만 원짜리 이렇게 사인해. 2달러짜리 지폐.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랬어야 되는데. 행운의 지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IT 주식
투자 안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왜 애플 같은 주식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 분야 잘 모른다. 난 모르는 분야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애플에 투자하고 지금 투자 비중이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의 변화도 추구한다. 뭐 아까 저희가 어르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나이에도 시장이 변하면 나의 투자 스타일도 변한다.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애플이 변한 것도 있겠죠. 애플이 거대한 독점 기업이든 그건 사실 우리- 해자를 갖춘 너무나 기업이죠. 해자를 그렇죠. 가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삼성이 열심히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높지만 판매 대수는 삼성이 많고 샤오미가 또 3등까지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애플이 독점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해자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애플이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젊은 매니저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젊은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이 애플을 사야 되는 이유를 잘 설득해서 버핏이 받아들이고 그 지분을 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감님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게 아닐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의 영감님 워렌 버핏. 예, 그래서 워렌 버핏 전략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보시면 빨간 선이 아까 이야기했죠. 싼면서 뭐 위험한 건 피하고 뭐 변동성이 적은 걸 찾고 그랬는데 그림이 나와 있죠. 엄청나게 2000년대 좋았는데 역시 최근 들어서는 시장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의 전략들을 잘 모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워렌 버핏이 살 만한 주식들이 사라지며 워렌 버핏이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투자대가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누군가요? 예, 이제 인기 있는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제가 봐서는 거의 모델이죠. 네. 한 와. 50대 찍은 사진이신데 네. 예, 월가의 큰 곰 제시 리버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푸은하였고요. 일단 이 추세 추종 조작에 대해서 이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상따 들어보셨죠? 네. 상한가 따라잡기.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당신이 분석할 능력이 없다. 약간 인정하고 기술적인 들어가자. 매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어떤 출발점, 더 나아가서 모멘텀 투자, 실적의 모멘텀이 있느냐, 엣지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금융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의 기원은 이 월가의 큰 곰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다 볼 수 있겠고요. 공 할아버지가. 예, 그래서 1877년에 태어났고요. 네.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스턴 증권회사의 시세판 담당자라면서 판을 썼대요. 근데 이게 이제 곧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에디슨이 티커 테이프라는 걸 만들면서 에디슨은 안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티커 테이프들을 만들면서 그거를 옮겨 적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빨리 적고 빨리 나오는 티커 테이프의 데이터를 보고서 자기가 먼저 선행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죠. 네네. 아니, 눈치가 빠른 친구들. 눈이 빠른. 그래서 단돈 $5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뒤에 회사에서 받는 보험보다 자기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전업 투자자로 변신했고요. 그리고 77년생인데 그로부터 딱 30년이 이제 지난 1907년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네.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 당시는 금이 모든 화폐의 기본이에요. 근본이 그런데 이제 시대.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저기다 돈을 갖다 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뉴욕에 있는 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가서 그 철도를 타고 여기로 가야 되겠죠. 보험사들이 지불해야 되니까. 네네. 자, 그 과정에서 앞으로 통화의 공급, 금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 몇몇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숏셀링. 우리 개미들이 싫어하죠. 아, 너무 싫어하는데 네. 공매도.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면서 큰 자산을 벌었고요. 30살에. 그리고 이제 그 뒤 30살에. 특히 20년이 또 지난 50살이 됐을 때 대공황 때 주식을 역시 또 공매도합니다. 또 한 번. 그래서 그때 별명이 월스트리트 빅베어. 베어가 뭐냐면 싸울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의 상징. 그래서 공매도의 천재라고 했고요. 그때 당시 벌었던 돈이 1억 불. 근데 그때 현재 가치로 하면 2조. 2조.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좋을 때 같이 돈 버는 거는 사실 진짜 실력자라고 보기가 힘든데 두 번의 큰 사건에서도 큰 돈을 버셨다 그러면 진짜 이분은 매매를 잘하신 분이라고 잘하시는 봐야죠. 분이고요. 특히 오늘은 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위험 감지와 배팅 능력이 배팅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 1921년 그 대공황 직전 8년의 강세장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고 또
역설하는 등 음.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거의 타고난. 추세를 잘 보시는. 예,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33년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시작됐던 강세장을 인지를 못해서 나이가 드신 거죠. 77년생이니까. 대공황 이후에 이른바 예. 뉴딜 정책이라는 그렇죠. 정부의 대규모 투자.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1933년부터 이제 2년에 걸친 엄청난 강세장이 펼쳐지는데 그때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죠. 아이고. 그래서 자산의 대부분을 잃으면서 40년 전쟁이 터졌던 40년에 점조 63세의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너무 안타깝네요. 예. 한때 뭐 2조까지 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또 이게 이때 조금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이 계셨으면 모멘텀 다시 또 유주가 투자의 되셨을 텐데. 모멘텀 투자의 특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분은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60 넘었을 때 그때 좀 쉬셨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근데 그걸 안 하고 너무나 자신이 잘하니까 계속 시장의 중심에 했던 계셨네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지켜보는 목적은 한 가지 가격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다. 뭐 자꾸 딴 거 보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저항선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왜 2,600선이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제 아시겠죠? 이 갭 하락을 하고 세 번에 걸친 돌파 시도 끝에 뚫었다가 다시 지금 밑으로 하는 이 거래가 폭발하는 여기 보이시나요? 2022년 5월에 거래가 폭발하던 시점에 그 가격 레벨을 이런 모든 분석을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를 기본을 여기서 만드신 거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제시 리버모어의 전략은 굉장히 써먹기가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직관적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시장의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를 판단해야지 자꾸 나한테 경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대통령이 누구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전략을 실전에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지난 1년간 주가 상승률 1위부터 20위를 사는 겁니다. 네. 예, 바로 올라가는 게더 코스피 200 종목 올라가니까. 중에 여기 코스피 200 종목. 왜냐하면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봤던 죄송합니다만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전략보다 훨씬 더 이게 수익이 좋습니다. 음. 한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모멘텀 전략이 짱이다. 우리가 가치 투자 필요 없다. 모멘텀 전략이다. 뭐 이런. 그렇게 네. 요즘에 좀 특히나 우리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강한 종목이 더 가는. 아, 근데 이게 그럼 매년 또- 시장이 좀 바뀌어서 네. 또 지금은 그렇지만 또 시장이 변하면 또 가치 투자가 요즘 분위기가 좀 각광받는 그런 것 시대도 같아요. 있겠죠. 예, 재무 박사라면서 이런 소리를 하려니까 저도 부끄러운데. 근데 이제 이 전략은 뭐 어마어마한 연화산 복리 수익률 18.9%니까 워렌 버핏보다 높죠. 지금까지 그렇네요. 제일 높네요. 예, 제일 높은데 이제 이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시장이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직전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는 게 바로 MDD,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지표인데 저 네. 지표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만 저게 뭐냐면 직전 고점 대비 가장 최악의 상황의 하락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70%. 70%. 아이고야. 갑자기 궁금한 게 최근 뭐 2차 전지주들을 볼 때 좀 추세가 꺾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 어떻게 했을지. 이분은 지지선을 바로 설정을 매도하시는 하고 건가요? 거기서 바로 손절을 치는 스타일. 근데 이 제시 리버모어의 스타일을 추종을 하려고 하면은 손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도 손절을 못해서 망했죠. 그래서 이 당연하네요.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 저희들이 항상 부탁드리고 또 이 트레이딩 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은 거의 이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전략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아요.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일종의 좀 쏠림 현상 네네. 또는 시중 자금이 한번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게 수레바퀴가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정말 어디까지 굴러가나 싶을 정도로 잘 굴러가는 그런 머니 무브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새는 SNS, 밈 주식, 미국의 네네. 밈 주식, 게임스탑 이런 것들에서 보는 것처럼 스토리텔링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공매도 세력 몰아내자. 실제로 미국에서 몰아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일 정도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힘들이 커지고 특히 우리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전략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의 힘들은 굉장히 강한데 꼭 기억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을 n분의 1로 사는 건데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난 100% 수익을 보고서 샀는데 내가 사고 난 다음 마이너스 30%이 돼서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70이 됐다. 그러면 순위 밖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팔아야 빨리 되는 전략입니다. 포트를 이게 전환해야 이 전략의 되는 핵심은.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손절을
어떻게든 해나가기 위해서 아까 봤던 지지 저항선이 무너졌는가 유지가 되는가를 잘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 리모버의 전략은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분 팬이다. 이분의 추종자다. 네, 화려하죠. 네, 위험성도 있으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아까 손절이라든지 위험성 관리를 잘하자는 말씀이시니까 아까 저 MDD 기억하라 그러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7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레버리지 얘기 썼다면 끝이죠. 예, 돈을 빌려 투자했다면 저걸 무시무시하네요.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도 그렇고요.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자,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았네요. 네. 피터 린치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계속 미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살을 뺀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봐주시고요. 아유 잘생기셨어요, 박사님. 젊었을 때 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 피터 린치는 백발이 됐는데도 멋있죠. 이분 40대 때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카리스마 넘치는 정말 대단한 펀드 매니저. 과학자처럼 생기신 것 같아요. 예, 과학자처럼 분석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입니다. 피델리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프랭클린 템플턴에 이어서 미국을 떨쳐올리고 있고 또 M&A의 여러 가지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피델리티가 나왔습니다. 피델리티 펀드 중에서 하나였던 마젤란 펀드. 와, 이름만 네. 들어도 벌써 첫 번째 세계 일주 여행을 했던 그 마젤란의 이름을 딴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77년부터 90년, 이거 좀 짧죠. 13년입니다. 그렇지만 연평균 수익률 29%.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운용 자산 1,800만 불. 그러니까 이 1,800만 불 그래봐야 뭐 100만 불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억 정도라고 네. 보면 180억짜리 펀드. 음. 펀드 매니저 그 운용 보수가 안 나올 정도의 작은 펀드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둘 때 얼마가 되냐면 140억. 예, 16조? 17조? 예, 우리 돈으로 하면 그 정도 되네요. 와. 180억이 와. 16조, 17조요? 예. 와.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전설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여러 펀드 매니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템플턴 경이라고 본다면 리빙 레전드라고. 이분은 거의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신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미리 보고 온 것 미래를 같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 미리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이 놀라운 건 전성기였던 47세에 은퇴합니다. 저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안 은퇴의 변이 하셨을까요?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오늘 외워왔습니다. 은퇴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천여 개 기업들의 코드를 다 외우고 있다. 이야. 그러나 내 세 딸의 생일은 모른다. 어... 난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면서 은퇴했어요. 저도 어디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이분이 그 딸들이 사진을 찍으면 아빠의 모습만 없었대요. 그래서 내 딸들의 사진에 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은퇴하겠다. 그때 특히 1987년 블랙 먼데이 여기 네네. 바로 90년 이전까지 있었으니까. 와. 그 블랙 먼데이 때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데 아일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리조트에 있었대요. 근데 그 리조트에서 전화만 왜냐하면 시간이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장, 미국장 열리는데 미국 런던장이 먼저 열리잖아요. 근데 네. 런던장에서 폭락하기 시작되니까 새벽에 이제 자기들 마젤란 펀드 밑에 있는 트레이더들한테 새벽부터 깨워서 야 이거 매매 어떡합니까? 거기서 난리 뭐 났습니다. 네. 예, 더블린에서 그러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게 그때 그 해를 또 플러스로 만들어요. 근데 와. 하루에 22% 빠진 날이 있었던 그 폭락장 속에서도 그 해 연간 수익률 풀었습니다. 이분은 공매도를 하신 게 아니요, 아닌 아니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약세장에서 정말 투자를 하는 롱 거예요. 언니. 롱 투자. 언니. 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 있지 공매도는 안 하는 그런 정석적인 정석으로. 야, 근데 진짜 이론이 딸들이 아빠가 사진에 없는 것 때문에 관두셨다. 근데 요즘은 예. 한계를 느낀 것도 있었겠죠. 딸이 그러나 3명이었다고요? 앵커님도 요즘은 자녀분이 아니 세 분이신데. 자녀가 셋이긴 한데 요즘은 딸들이 아빠가 사진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시대가 바뀌었네요. 박사님 왜 공감되시나요? 전 아들만 둘이라 별로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 아들들은 저를 좋아해요. 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차트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S&P 500이고요. 이 돈을 여기다가 그 피터 린치의 펀드에 넣었다면 얼마가 됐냐. 그러니까 시장이 6배 오르는 동안 28배를. 4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87년 블랙 먼데이 때 정말 처참한 고통을 겪고 그걸 바로 회복합니다. 대단한 성과를 기록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되게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그 저금리 환경일 때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들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이아코카라는 불세출의 경영자가 끌고 있었던 이 아주 매출액이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는 미니밴 산업에 진출하는 크라이슬러 주식을 사서 10배, 100루타, 100배까지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10루타 주식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10루타라는 그 표현 자체를 만든 사람이 피터 린치. 텐베거. 아, 텐베거. 네. 10루타 텐베거. 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주 펀드란 이유로 비싼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했고요. 그러니까 비싼 걸 사는 게 성장주가 아니라 어떤 걸 사야 되냐면 매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도 이런 미래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크게 비싸지 않는 기업들을 사는. 그래서 이걸 이제 섹터에서 아직 싼 기업 약간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래서 gross at reasonable price. 그러니까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GARP, GARP라고 부르는데. GARP. 예, 발음 너무 멋있습니다. 발음 이제 좋죠. R. 이모의 네. 재원입니다. 하나이고요. ARP.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됐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 뒤는 그냥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는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붐은 불지만 적정 가치 대비로 거래되는 성장주를 찾기는 어려워지는 환경도 좀 있지 않나. 성장주들의 가치가 많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럴 이렇게 봐야 수도 되네요. 있겠죠. 그래서 이 가프라는 전략을 그래도 좀 요약은 해드려야 되니까 요즘 인기는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많이 제가 말씀하시던데. 제가 90년대 이 증권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PEG라고 하는데요. PER to earning growth라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률 대비 PER을 배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PER이 10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이익 성장 속도가 10%예요. 매년. 자,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지금 PER이 10배인데 이 회사의 이익 성장 속도가 앞으로 5년간 20%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0.5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아. 그래서 미래 이익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시장보다는 비싸겠죠. 우리나라 지금 시장 PER이 뭐 8배. 근데 10배잖아요. 비싸지만 이익 성장성 대비해서는 싼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 7.4%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네네. 않은데 그 좋았던 시기들이 여기 보시면 IT 버블 붕괴된 다음에 아주 값싼 성장주들이 널려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고 특히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있었던 요 성장주의 시대에 오히려 이 GARP 전략이 부진한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는 맞지 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안 맞았다. 모멘텀이 제일 낮고 이건 나쁜 전략이에요라고 우리나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하고 추세가 싶었던 게 제일 바로 잘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거대한 자산 업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자취를 남겼던 이 4명의 대가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피터 린치의 전략을 만약에 적용했을 때 만약에 고를 것 같은 섹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본다면 화장품 섹터가 딱 떠오르겠죠. 그죠? 화장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 미래 매출이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애널리스트들의 미래 매출액에 대한 그 전망치들이 좀 최근에 이 불황에서 높아지는 업종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 질문 나올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나마 그래도 화장품 업종이 좀 PR이 낮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네. 미국도 화장품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거기는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이 PEG를 가지고서 어떤 회사들이 어디가 저평가돼 있고 여기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좀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미국 시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저 순수하게 제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근에 핫한 AI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성 꾸준한데 나가는 건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바이오가 요새 물론 뭐 노로보노 디스크 같은 비만쪽은 아니고. 일라이 릴리 같은 회사들은 뭐 논외로 봐야 되지만 그 이외의 바이오 기업들은 되게 싸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그냥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노령화 속에서 미래 이익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편하다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사세요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 네 사람의 투자 대가의 저희 스타일을 봤는데 이게 같지 않잖아요.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고 특히 뭐 아까 추세 추종은 완전히 좀 다른 분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모두 다 주식을 엄청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일단은 애정과 사랑. 애정과 사랑과 그리고 분석에 인생을 걸었던 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좀 차이는 났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은퇴를 한 사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식에 진심이었고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주식 공부를 해야 대가라는 이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처럼 뛰어난 투자가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자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런 자세라도 좀 알아보자. 이게 오늘 특집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투자대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알고도 있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고민도 되기도 하는데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꿈이자 목표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수익률로 약간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 투자의 대가들의 비밀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현실에서 꼭 이루시기를 소망을 하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 거장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